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감사 2주차 역시 첫날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군 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의혹이 최대 현안입니다. 적폐청산의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야당은 현 정부 안보 정책을 무능이라고 규정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원전은 시기상조라는 야당과 공약 이행을 관철하기 위한 여당의 설전이 팽팽할 전망입니다. 상임위별로는 유해 생리대 문제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란도 쟁점입니다. 주후반 적폐청산과 맞불 공방은 또 한 번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를 추진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을 빚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피감기관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공세에 맞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를,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결정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와 같은 국감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은택, 송성각, 안종범, 정호성, 김종, 그리고 최순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됐거나 끝났지만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이거나 관련 혐의를 받는 만큼 하나의 결론을 내려 선고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차 씨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에 끝나는 등 공범들의 추가 구속 기간마저 만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된 상황에서 이들의 선고가 먼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차 씨에 대한 선고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조만간 끝내겠다고 밝혀 구속 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가 일치된 결론을 강조한 만큼 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내려진다면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다른 1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며 심리의 속도전을 예고한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 1심 재판의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7천여 명,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7년 새 2.4배나 급증했습니다.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비중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고 그 증가폭도 가장 큽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겐 창업 자체가 쉽지 않은 일. 하물며 안정적인 수익을 발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창업은 결국 이른바 금수저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 30세 미만 청년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2013년 1조 9,2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5천억 원을 넘어 매년 증가세입니다. 또 우리나라 미성년자 사장 236명 중 90%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최근 청년층의 창업이 늘고 있지만 이 경우엔 폐업률도 25%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돕니다. 30세 미만 청년의 부동산 임대업 폐업률이 9%에 불과한 것과는 그 격차가 큽니다.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커진 것은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민주당 개혁에 있어서 첫 삽은 문재인 대표가 뜬 거거든요. 혁신이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완성형은 아니죠. 권리 당원들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단계의 개혁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혁신한 게 나온 거예요. 정발이가 아니라 이건 물론 혁신이 개념으로 정발이를 만들긴 했지만 총선 때 현역 의원들의 경선을 의무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방법.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혁명적인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그 뭐 전략 공천 이름으로 현역 의원들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공천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누구도 예외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을 잡고 있잖아요. 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선해서 정말 뛰어난 인재가 국회의원이 되라라는 이런 의미고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굳어지면 국민의당에서 들어와서 이길 수 있을까? 경선에서?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100만 당원이 모집이 돼야 되는 거고요. 100만 당원이면 한 지역구에 2,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2,000명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1,000명만 참여해도 국회의원, 지자체 관련한 모든 출마자들을 자기들이 억색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논란이 있습니다. 네, 저도 논란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했어요. 권리당원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이 강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거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4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그 사람들이랑 친분 관계를 유지해서라도 민심을 얻어야죠. 현역 의원도 경선 의무화하자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요. 잘한 현역 위원장 또는 현역 국회의원은 당연히 뽑히겠죠. 근데 그쪽 지역의 당원들의 민심을 못 얻은 사람은 도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줄서기 하고 막 시의원, 구의원들 다 줄서기 한다고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역위원장이 모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발이가 지금 내놓는 안이 하나 더 있어요. 국민완전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하죠. 그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네, 교도부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눈이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1일부터 대규모 5개 당에 우리는 이름을 바꿨어요. 완전 시민경선제로 경선인단을 우리가 모집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1,000만 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해요. 실제로. 각 당별로 다 다릅니다. 중복 선택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겸비되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적어도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체계를 채택하는 나라 중 가장 선진적인 당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득권을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권리당원 100만 명하고 이래봐야 이제 각 지역에 한 2,00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완전 시민 경선제가 10,000명이야 지역별로. 그럼 10,000대 2,000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을 2표를 준다 하더라도 완전한 국민 경선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꼴불견도 이제 김진태 같은 애들은 공천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정착되면. 문제는 이 지역 이 당이 아니라 현재 아니 이 당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자기 당이 아닌데 당원이 아니에요. 완전 국민 경선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에요. 모집단이거든요. 이 모집단이 일정의 권한을 갖고 당에 개입하면 이거는 100%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예전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완성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영구 집권 가능해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들이 다시 문성근의 영향을 받아. 그렇죠. 정당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물이에요. 나는 정치적 욕심은 없지만 정당은 발전시켜보고 싶다.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고 당원이 많아서 그 당원들이 실제로 그 당을 끌어가는 당을 만들고 싶다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게 방법론적으로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게 만든 것도 문성근 계보인 그렇죠.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이 결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00만 당원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당원 뭐 전당대회라면 100만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의 모델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만 고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있었던 것 중에 내가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요. 경기도당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게 어떤 분들은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정책 비중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왜 예전에 그 정당들 보면은 대통령 후보급의 당대표 하나 있고 그렇죠. 최고위원들 보면 자기 계파에서는 수장 정도 되는 유명한 사람들이 쫙 포진하는 것과 맞아요. 추미애 당대표를 제외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없는 상태의 최고위원회는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좀 힘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걸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 경선을 치르라는 거잖아요. 당연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은 선거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지역에서 내가 도당 위원장이 되는 순간, 시당 위원장이 되는 순간 최고위원으로 당연직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냥 지명해서 되는 최고위원은 아닌데 그렇죠. 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한두 자리 정도만 당대표가 자기 측근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정도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안철수도 1, 2부 리그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당대표 선거 리그가 있고 하나는 최고위원 선거 리그가 있어서 서로 간에 뽑는 단위가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 지역 몫의 최고위원은 없애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일단 안으로 나온 거고요. 좋은 안이에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한다. 예전에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엔 1년 전이었거든요. 예. 1년 전도 너무 촉박하다는 거야. 영향력이.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당대표라고 하는 게 그 당의 주류잖아요. 근데 그 당의 주류인 사람이 물러나면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그 사람이 주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력이 좀 세지다 보면 또 공정성 시비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전혀 관계없지만 이건 문재인이 공천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비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1년 반 전에 하겠다. 이건 또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추후로 하겠다는 건데 발표를 하는 이유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 최고위원을 지역별 도당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최고위원 안 하는 건 그것은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일단 현역 의원들 모두가 경선으로 총선 때 공천하겠다는 안을 일단 내놨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인 지구당 위원장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불안석일 거라고 보는 게 만약에 내가 지역구 활동은 별로 못했어요. 인지도도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내 지역에 우리 당 현역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 활동하는 것도 모르고 언론에 잘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어떤 인사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딱 출마하면 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에 쌓일 것이다. 근데 최재성 위원장 스타일로 보면 아니 이분은 정말로 승부사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승부사야. 예. 아싸라고. 그래서 왜 그 동영상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최재성 위원장 나이가 김민석 원장보다 아래예요. 근데 네, 국회의장급인 정세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막 5선, 6선 되는 분들 모여 있는 중진위에 가고 폭탄 투척하고 오더라고. 저는 이게 이제 왜 안 받을 수밖에 없냐면 제가 받을 수밖에 아니에요.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매스컴을 안 탔다 하더라도요. 구성 의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걸러졌어요. 일부. 거의 한 8, 90% 걸러졌고 나머지 이제 빈둥거리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어디 가나 토플로의 논리에 의하면 있는 거니까 놔두고 어쨌든 받아들일 건데 제가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의 정치 문화를 리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정발이가 내오는 이 안이 공정하게 공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거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유명인 사람들 내려서 확 꽂아버리면 지역에서 한 15년 쌩깐 놈들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려면 공직을 1년 6개월 먼저 내놓고 니들이 하든가 또는 그렇게 공정성에 준하는 방식까지 끌어내려서 또는 끌어올려서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다른 정당들도 좀 배워서 정치 문화를 좀 혁신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게 트렌드를 리드하는 것은 마치 새날 같은 거예요. 그렇지. 팟캐스트의 트렌드를 리드해 왔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에피소드를 내는 방식이면 모든 것들 그렇죠. 인정하죠. 심지어는 우리는 광고도 같이 만들어버려. 근데 그게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깔때기를 얹어보니까 되게 좀 막 창피하네. 아니 계속해. 그렇죠, 해줄게.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낙곰수가 어떤 흥행의 붐을 일으켰지만 트렌드를 끌어가는 건 새날이었다. 그렇지. 죽여주십시오. 내려. 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당 트렌드를 리드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지지율은 뭐겠어요? 지지율이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거거든요. 조금 못해도 여당이 잘해야지. 이것이 지지율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건데 50%가 넘어가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학적으로는 전석 석권입니다. 맞아요. 예. 50%가 넘어가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들이 좋아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다 이기는 거야. 물론 지지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안 나와요. 우리 맞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홍준표가 말하는 샤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거. 박근혜 탄핵에 가장 엄중하던 그 시기에 보궐선거가 하나 있었는데 TK 쪽에 선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보면 가장 깜짝 놀랐던 이건 욕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성주분들 우리가 그렇게 공을 쏟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딱 고만고만한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지역의 현실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림 중에 하나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세가 비슷해지면서 서로 나눠먹게 하고 이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면 과반이 안 되더라도 30-40%대 지지율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공학적 접근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구한테 저는 희망을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김부겸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장 나가서 40%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총선에서 당선돼 버렸어요. 그러면 김부겸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실제로 된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 먹긴 힘들지라도 지역에 내려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있었는데 옛날 어렸을 때.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 지자체장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면은 그냥 남의 이야기 같고 이 지역의 지자체장이 누구지 하면 우리 쪽 정당 사람이라 그러면 왠지 좀 믿음이 가는 정말 어린애 같은 유치한 생각들을 좀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정치적 영토.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해도 우리 쪽 사람 지자장이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 맞아요. 네. 근데 저쪽이 하면 쇼하고 있네잖아. 저쪽이 하면 저 안에서 뭘 얼마나 띵겨 먹으려고 저러지?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인천, 서울, 경기만 갖고 평가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잡놈들이 모여있는 지역만 저는 하자. 한 곳으로 몰아주는 데는 좀 빼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갖고만 얘기하자. 다른 얘기 하지 말자. 이거 다 뻔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집착을 하냐면요. 아까 성주 얘기도 했지만 이게 지역에서 스킨십 존나 오래 한 놈이 당선돼요. 지방선거는. 무슨 소리예요. 근데 광역은 이제 빼더라도 광주에서 후보 하나 잘못 내면 떨어져요. 대구, 부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변수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뭐 사다리 타듯이 막 이것이 뭐 정권 전체의 심판이다 이따구로 개 같은 소리 저는 싫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인천, 경기, 서울까지만 평가하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게 여세를 몰아가는 과정, 기세 싸움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그 데미지보다요. 정반대로 이쪽에서 PK에서 부산, 경남, 대구까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저쪽이 받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요. 동의하고요. 당이 거의 쪼개질 정도의 분위기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바로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정치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선거라는 게 영토 확장이거든. 파란색, 빨간색 이 영토를 잡아먹는 과정이에요. 동의하고. 그래야 그게 어떤 세감 올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개혁에 힘도 되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저는 그 TK, PK에서 총 5석이거든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게 광역 5석 중에 3개 정도 가져오면 이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아니 저는 대구 하나만 먹으면 혁명이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을 시민회원 때 다녀보잖아요. 근데 정말 현실은요. 경북 지역에 후보를 못 내요. 이해 가시죠? 광역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7개 시도 광역 단위 갖고만 제가 평가를 한다면 동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경북에 아예 도당이 없어요. 그다음에 후보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후보 발굴하기도 어려워요. 지자체장들은. 이런 판에서 어떻게 평가를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17개만 갖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렇죠. 그게 가장 맞죠. 그러면 아마 압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2에서 13 정도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는 지방선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 시스템화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부류도 결국에는 따라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여당이면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제1당이 선도에 가버리면 정치권의 문화는 바뀐다는. 그리고 성공한 모습을 보였을 때 따라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적폐 여러 가지 적폐가 있지만 지역 적폐에도 무시 못하거든요. 중앙에서 막 개혁이네 뭐네 뭔 소리가 나고 막 국정원 이야기 해봐야 지방 내려가면 토호들이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과 연결되어 있는 비리 구조가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토착 비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방선거라는 게 선거를 이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대한 적폐 청산, 개혁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의 리더십이랄까요? 권능이랄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2년 차잖아. 압승을 해버리면 레임덕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3, 4년을 더 버티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가요. 그런 상태로 가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분위기가 다운돼 버리면 이미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 민심 위반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점점 그런 경우 박근혜는요 세월호 사건 일어나는 그해 2014년에 내임덕이 오기 시작했어요. 취임 2년 차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걸 동원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그 지나서 적폐를 청산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믿고 갑시다 진짜. 그리고 지금부터 챙기세요.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그때 작년에도 운동했잖아요. 그쪽에 있는 부모님들 단속하세요. 체크하면서 리스트 만들어서 우리도 블랙리스트. 네, 개인 블랙리스트. 그래서 어머님한테 하루에 한 통화씩 전화하시고 텔레그램 카톡 점검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전향하셨어요. 이제. 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지. 실천합시다. 제일 좋은 건 땡깡 부리기예요. 땡깡 부리기 최고입니다. 농약병 놔두고 이거 이번에 이 사람 안 찍어주면 난 이제 못 살 것 같아. 내 새끼들도 같이 못 살아. 그리고 땡깡 부리기. 그렇지. 맞습니다.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다른 사람의 노고와 안부를 묻는 말들 오늘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한마디고요. 정말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에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은 갖고 계시겠죠? KTX 승무원은 안전 담당을 할 수 없지만 안전 업무를 안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자 투쟁하고 있는 저는 KTX 해고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자갈자갈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쌓여있던 그런 노동계 새로운 이슈, 오늘 소개해 주실 이슈 어떤 건가요? 예, 추석 연휴 직전이죠. 9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 즉 국회 환노위에서 그 일부 근로기준법과 몇 가지 노동관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환노위는 그 정무위와 함께 법안 처리율이 국회의원회 중에 꼴찌라는 그런 지적을 좀 받아왔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몇 가지가 좀 일단 환노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바로 우리 많은 노동자들께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불만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통과된 주요 3가지 법안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환노위는 저희 실생활과 정말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법안 처리율이 꼴찌였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뭔가 아직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네, 하나부터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이제까지는 정반대로 오히려 출퇴근 중에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조차도 인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해서 거의 잘 안 해줬었어요. 네, 전에 노무사님이 소개해 주신 에피소드 중에서 출근 중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이제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 출근 중에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는요. 아주 예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특별한 출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주가 출근의 방법, 그리고 출근의 경로, 출근의 수단 이 3가지를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정황이 입증되어야만 산재로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지배관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현재의 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회사 셔틀버스? 그렇죠. 예,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용 버스를 이용한 경우 아니면은 자동차 명의가 회사차?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뭐 임원급들 되시면 그 회사에서 법인 차량들 제공해 준 경우들 많죠. 복지가 좀 되는 회사들은. 그런데 그 임원에게 그 차량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 회사 명의의 차를. 그렇다 하더라도 그 관리권과 이용권이 그 특정 임원에게만 또 전담되어 있으면, 독점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라고 또 봅니다. 아, 소속은 업무상 이제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관리한다 하면 또 그렇죠. 개인 전용 차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라 하더라도 그 차를 이용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이 그 차가 공용일 때, 즉 나도 쓰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쓸 수 있는 차. 그게 공용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주의 진술 이런 것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사업주의 진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어렵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이번 개정 법안은 출퇴근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는 모두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대원칙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현행법은 대원칙은 출퇴근 사고는 산재가 아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다. 이렇게 인정해줬다면 이것이 앞뒤가 이제 바뀌어서 대원칙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출퇴근 했을 때는 그건 산재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개인적으로 뭐 별도의 그 다른 코스를 거치거나 평소의 코스와 다르게 어디 들렸다가 출근하거나 아니면 어디 들렸다가 퇴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좀 예외가 바뀐 거죠.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그 가는 길, 회사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보상이 집에서 바로 된다. 회사에서 바로 집으로 갈 때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든 본인 명의의 자가용이든 혹은 자전거든 전동 아니면 킥보드든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도보든 이런 모든 다양한 수단들을 다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회사를 가는 평소의 그 순행길, 순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소의 이 길을 그대로 갔다 하면은 이것은 산재다. 이렇게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큰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쌓였던 부분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런 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중이었고 회사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었지만 현행법상에서는 당연히 산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죠. 네, 이 부분은 이제까지 굉장히 분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기본 바탕이 바뀌는 법안이라서 정말 반가운데요. 이제까지 이제가 아니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랐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힌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그렇죠.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예, 특히 이 부분이 우리 노동자분 중에 크게 도움이 되실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경우는 이제 회사가 혹은 자기 자택이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오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나 뭐 출근 시간이 새벽 뭐 5시, 6시 이때 출근해야 되는 분들은 설령 대중교통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천상 자기 자가용이라든가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 다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중 제외라는 이유만으로도 산재가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보장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점은 이렇게 출퇴근 시에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그것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였을 때는 과거에는 산재면 산재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면 자동차 보험 둘 중에 하나만 보상을 해줬는데 이젠 둘 다 해준다 이거예요. 오, 다행이네요. 좋네요. 예. 그러니까 산재도 받고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다라면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편 보험으로부터 보상도 받고 그래서 흔히 원칙적으로는 보험은 특히 산재 보험은 중복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이제 완화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개정안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되고 이 부분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히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공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동자 복지에 있어서 좀 좋은 점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꽤 큰 부분인데요. 출근, 퇴근 이때 사고가 나는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부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별도 부여. 네. 이거 입사했을 때 바로 몸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그렇죠. 이것도 네. 모든 우리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에게 다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요. 현재의 그 연차 휴가 제도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연차 휴가 별도로 있고 월차 휴가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개근하면은 월차 휴가 하나 생기고 또 1년을 개근하면은 15일, 그 당시에는 10일이었죠. 생겨서 네. 월차 연차 합치면 22개의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 40시간 노동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월차 휴가가 연차 휴가에 그냥 흡수도 돼서 삭제돼 버렸어요. 즉 1년 미만인 사람은 기존의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을 그대로 가되 1년이 맞춰지는 순간에는 기존의 원차 개념은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였죠. 소멸돼 버리고 연차에 그냥 흡수돼서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11월 말일까지 결근 한 번도 없이 다녔으면 연차가 11개가 생기죠. 1월에 입사한 사람이 11월까지 네. 가득 채워서 일을 하면 네. 그 다음 달에 다음 달 12월에 예,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네. 1월 말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하면 2월 1일에 하루의 연차가 네. 생기는 거고 네.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네, 네. 결근 없으면 또 3월 1일에 하나 더 생겨서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 11월 말일까지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11월 말까지 11달 동안 네. 결근 없이 다니면은 11개 연차가 생겼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12월 말이 되는 순간 1년이 되면은 그 11개가 15개로 그냥 4개가 점프되는데 그 연도 중에 여름 휴가를 가는다든가 네. 뭐 개인적으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씩 연차 쓰잖아요. 그러면 15일 중에서 그건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땡겨 쓸 수 있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생길 것을 땡긴다라는 후불적인 그런 그 취지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계약직 근로자들이 문제가 돼요. 계약직 노동자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재계약하는데 만약에 1년을 되고 또 다른 1년이 또 시작됐을 때 이때 사업장이 한번 바꾸면 4년 동안에 30일의 연차 휴가밖에 발생하지 않게 돼요. 4년 동안 30일. 왜냐하면 계약직은 총 2년이잖아요. 네. 총 계약직 그 계약 기간이 2년이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만 2년을 다녔어도 연차 휴가는 15일밖에 안 되죠. 만 2년을 다녔어도 연차 휴가는 15일밖에 그렇죠.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사업장으로 다시 출근을 하더라도 또 2년밖에 근무를 못 하니까 계약직 근로자들은. 네네. 그러면 또 여기서도 2년 만으로 채워봐야 30일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휴가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예. 보통 일반 근속 근로자들은 뭐 1년이 지나면 물론 15일 처음에 받고 2년 일하면 뭐 16일, 17일, 18일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속 15일만 매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 현재 연차 휴가 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1년 미만자가 한 달을 개근하면 그 한 달이 생기잖아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 11월까지 일하면 11개가 생기죠. 그리고 12월까지 일하면 이제 15개가 생기는데 이 11개가 1년이 되는 순간에 15개 그냥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11개는 그냥 남는 거예요. 15개는 별도로 또 생기고 그 15개는 원래 전년도에 80% 이상 개근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그 전년도에 11개가 생긴 거 그거는 포함해서 15개다. 그러니까 현재 법이죠. 네. 근데 이제 개정법은 전년도에 11개 생긴 거는 별도로 15개를 더 주겠다. 그러면은 26개가 되는 거예요. 26개예요? 예, 만 2년을 근무하는 노동자는 26개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계속 그 11개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6개를 그 다음에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계약직이 아니면 일반직 사원들을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1년을 딱 채웠다 할 때 기준으로 현행법에서는 연차휴가 15개이지만 이제 새로운 법에 의해서는 만 1년을 딱 채웠을 때는 26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만 1년 이내 동안에 몇 개 썼겠죠 이미. 여름휴가도 가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15개를 그 다음 연도에도 땡겨 쓰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15개를 마음껏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연차 휴가가 실질적으로 연에 적어도 15개 이상은 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워낙에 요즘에는 휴가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휴가를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 취지가 이런 식으로 휴가 쓰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특히나 지금 뭐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청와대에서 연차를 제대로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공공부문, 특히 공공부문의 그 끝판왕이라는 블루하우스가 이렇게 연차휴가를 쓴다. 대통령부터 그리고 비서실장부터 이런 그 모범을 보여주니까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로 넘어갈 것이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또 자연스럽게 사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는 낙수효과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좋은 효과네요. 네. 네. 선순환. 네. 네, 세 번째는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 보호 조치 의무화. 이거 진짜 반갑네요. 그렇죠.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현직에 있으셨을 때부터 좀 그런 경험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처음에 진짜 KTX 승무원 일할 때 승객들이 다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문을 열는 게 두려웠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땠었어요? 특별히 저한테 이런 성희롱이나 뭐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약 경미한 수준이라서 이제 넘어가고 그랬지만 저보다 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차 내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터치 같은 게 너무나 무심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럴 때 회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네가 참어, 야, 넘어가, 그냥 똥말 봤다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사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사실 좀 회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말 이 공멸감,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치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 관광개발 승무원들 내부적으로 성희롱, 성폭행 피해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를 나가고 가해자는 뭐 잠시 다른 지역에 발령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진짜 3번이 정말 뼈저리게 문제가 와닿네요. 그렇죠. 일단 그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성희롱 피해 보호 조치를 좀 의무화하는 규정이 이번에 생겼는데요. 현행법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성희롱 발생 시에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해도 사업주에게 특정한 조치, 어떤 좀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화시키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조치를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선언만 해놨지 그 조치가 어떤 조치여야 된다라는 것을 전혀 그리고 언급을 뭐 안 해놨어요. 조치를 안 했을 때 뭐 처벌도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치 전환 등을 해줄 노력을 해라. 라는 노력, 요것만 규정을 해놓았어요. 노력 단어 참 좋은데요. 이게 노력을 측정할 이런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것도 좀 그 수박 겉핥기 형식적인 그런 규정일 뿐이죠. 법에서 이런 말 쓰면 참 애매해요. 빠져나가기 그렇죠. 쉽고요. 네, 사실 법에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 법문안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안 하겠다는 장난해? 얘기지요. 그렇죠. 이런 하지 느낌이에요. 말라는 이거 면피하기 위한. 그렇죠. 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요. 따라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왜? 노력을 했는지의 평가 여부를 그건 도저히 알 수가 난 없거든요. 노력했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였고요. 세 번째로는 고객이 노동자를 성희롱을 했을 때 이랬을 때는 고객을 상대로 민사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었지 그건 이제 민법에 의한 거죠.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특별히 동일하게 배려를 해준 그런 조치들이 없었어요. 현재 현행법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사업주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선 제일 먼저는 징계도 징계지만 우선 피해자 보호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사실 이 두 가지가 명시화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인데 그 상식적인 것을 이제서야 이제 의무화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설 규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를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조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동일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해자를 배치 전환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번에는 좀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은 발생 자체도 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피해자가 그 심리적인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다시는 그 피해자와 같이 그렇죠. 가해자와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얼굴만 봐도 트라우마가 장난 아닐 텐데. 네. 근데 현재까지는 가해자랑 피해자랑 계속 같은 부서에 놓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조한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라도 가해자를 격리하는, 즉 사업장 내에서 격리하는 그런 조치 같은 것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집어넣은 것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이 경우에도 똑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즉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예를 들면 우리 그 감정 노동자들 있잖아요. CS 센터에서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 굉장히 많은 언어적인 성희롱, 고객에 의한 그런 것에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불특정 다수 익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심리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것을 매일매일 마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사람의 심리가 참 나쁜 심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막대할 수 있다. 네. 실제로 얼굴 대하면은 얼굴 보고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안 갈 수 있어도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갑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자에게 별의별 막 폭언을 쏟는 행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노동자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한 번이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없는 그 반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정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 부서 배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꼭 부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부서 배치 이런 것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얼만큼 이 부분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그 콜센터 같은 경우는 콜센터 일을 하는 것만 따로 회사가 분리돼서 그 일만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럼 딴 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게 또 문제입니다. 사실 그 뭐 대기업 콜센터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요. 콘센터에 다 외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외주공화국의 한 면인데 하기 싫고 제일 피해가 많고 그런 일들만 딱 떼가지고 싸게 부려먹는 게 보통 요즘 맞습니다. 그래서 외주회사잖아요. 콜센터 전부 다 파견 근로자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콜센터 직원들은 정말 뭐랄까요? 소모품처럼 소모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좀 많이 피폐해지면 그럼 자연스럽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살려면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분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객에 의한 부분들은 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좀 포커스를 주고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은 사실 이거는 정규직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줬다면 비정규직 이런 콜센터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과연 그 부서 배치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부서 배치할 데도 없고 사실 그분들에게는 이게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파견 업체들이 사실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같이 이분들을 보호하는 아니면 정말 파견 업체 자체가 사실은 없던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차츰차츰 없애가는 방향으로 또 제도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이게 법이 이랬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라도 수정이 되어가고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자갈자갈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준이 없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또 꽤 지났잖아요.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그거 뭐 수준이라는 게 제가 원래 그 시작의 의도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 니들 정치 몰라 하고 정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깔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디테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수준이 높다 낮다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코너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예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하면 쌓이는 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오랜만에 다시 뵀는데요. 명절 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차례 지내시나요? 그분은 집에서? 네. 저는 우리 집안이 뭐 장손네 집안이라 안 지내는 해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를 특별히 어머니의 야 이번에는 차례 지내지 말고 여행 가보자. 오. 내 새끼들 다 모여 해갖고 멋지다. 제주도 갔다 왔죠. 아, 네.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번 명절이 최고의 화두가 명절 차례 음식이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이번 차례상 보통 얼마 들겠다 이런 발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 거의 다 해요. 근데 엄마는 이제 제안을 해봤죠. 엄마, 할아버지가 굳이 꼭 이것만 드셔야 되겠다는 그 교정관념을 버려라. 할아버지도 치킨을 좋아하실 수 있는 거고 스파게티를 좋아하실지도 모르는 일이다. 굳이 사실 동생이랑 저랑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음식 할 필요가 있을까? 새로운 신문물을 할아버지에게 좀 선사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막 제안을 해봤었어요. 피자, 치킨, 뭐 그러니까. 회 이런 것만. 그렇죠. 그렇죠. 다음번에 회를 올리고 삼겹살도 올리고 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좀 올리고. 사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거부감이 있진 않으시거든요. 옛날에 수박도 윗동 팍 잘라가지고 올리고 바나나도 한 다발 이렇게 해서 올리신 적도 있었거든요. 무엇이 중요한디? 마음이 그렇죠.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북어포 대신에 뭐 오징어 뭐 이렇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이 전통이랑 또 오히려 거리가 멀었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해서요. 네, 좀 바꿔봤으면 그러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지도 않은 나물 엄청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로 막 밥 비비며 이렇게 만들고 해? 그렇죠. 아침 방송 보니까 그거를 피자로 뭐 해먹는 방법 이런 거 소개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 모아가지고 며칠 또 탕 끓여 먹어요. 그렇죠. 전찌개 아니면 이번에 그래도 백 선생 보니까 도라지 튀김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우리 요리 방송 한번 합시다 언제. 나 요리 방송 좋아해요. 제가 물론 이게 비주얼이 안 되는 방송이라 어렵긴 하겠지만 말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는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퓨전 요리띠 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의 정치 질문도 이런 크리에이티브, 뭐 다양한 생각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 궁금증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추석 때 제가 친가도 가고 외가도 가는 편이에요. 네, 양쪽 다 가서 느낀 공통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편 방송을 엄청 보신다. 일부러 자식들 보라고 더 틀어놓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틀어놓으시고 일부러 계속 그걸 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리액션 되게 크게 하는 거 있죠. 우리 들으라고. 맞지. 저게 맞지. 네. 이러면서. 근데 그 종편에서 그 내용이 전쟁이 금방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도발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런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진짜 전쟁이 날까 이런 걱정을 하면 우리는 안 그런데 근데 그 전쟁 겪은 분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들 방송으로 많이 나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확고해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평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름하여 안보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비판하고 저렇게도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 때 찍지 않았던 그 세력이라기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미덥지가 않은 거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평화가 중요해. 전쟁은 안 되라고 말하는 거.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보다 평화가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싹 끼어드는 이간질러가 있죠. 그게 바로 적폐 야당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문재인 저러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그 안보 불안 심리를 막 자극하는 거죠. 그 메커니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들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요. 그들이 여당일 때는 평화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한 뒤에 우리 당 찍어줘. 흔히 말하면 그 당시에 야당들은 안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홍보전을 해왔거든요. 거짓말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연평해전 같은 거에서 승리했을 때가 다 민주정부 때고요. 뭐 국방 비리네 뭐네 해서 국방력 약화시킨 건 다 저쪽 사람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수년 동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건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의 전체 예산보다 많아요. 비슷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하고 뭐 했느냐 말이지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뭐 등등등 어쩌다 보니까 뭐 정보 일도 좀 해봤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북한과 남한이 전쟁 나면 한국이 일주일 안에 이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안보 파리를 해야 되니까 한국은 북한하고 싸우면 질 것 같고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직무유기한 거지. 뭐 했어? 국방 열심히 하라고 국방비 해년마다 40조씩 해줬는데 국방 비리로 다 헤쳐먹고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되게 쉬운 원리예요. 쉬운 원리.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바로 위에 있잖아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핵을 개발한 것은 남조선용이 아니고 미국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 핵을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떨어뜨리면 북한까지 다 망해요. 일단 문제는 간단히 말하면 그 땅 다 버립니다. 자기들 땅까지 오염시켜가면서까지 핵전쟁을 할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과도하게 안보파리하는 자들 안보 중요하죠.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 자주국방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거예요. 미국이 쏙 빠져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그런 군대 만들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미국 갔을 때 트럼프하고 합의한 게 있죠. 원래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오기로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것을 연장시킨 게 이명박 박근혜예요.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시켰다고. 미국은 빨리 가져줬으면 해. 미국도 바라는 바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무기를 더 팔아먹어야 되니까. 전자권을 가져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이라는 게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겠죠. 물론 미국의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관련해가지고 힘의 균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도하게 안보파리하는 자들 그들은 정말 양심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나 뭐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있는 것처럼 전쟁 겪은 분들은 당시 한국에 힘 없었던 때를 계속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 안 되고 자주국방 한다고 외치는 것들 저거 우리나라 실정도 모르고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척집에 가셨다고 하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정말 정치 쪽에 막 열성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시라고 하면 보 의원님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맞아요라고 일단 동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뭐랄까 한두 가지를 더 그렇지만요 이런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없앤 상태에서 그분들도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너희들 진짜 구닥다리 이야기 안 해. 끝.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실제로 몸으로 겪었던 분들과는 좀 대화가 어쩔 수 없이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분들도 겪어봐야 정말 어렸을 때예요. 네. 뭘 얼마나 하셨겠냐고. 아니 아빠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서 중공기가 우리나라에 넘어왔다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엄마랑 아빠랑 비행기 예, 놀러 가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듣자마자 아빠가 회사 가야 된다고 아빠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엄마가 애들 데리고선 부산으로 피난 가라 가지고 정말 여명의 눈동자를 찍으셨다고 하던데 막 울면서 어쨌든 그것이 정말 몸소 느껴지시는 분들과 또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그것도 인정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들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잘해드려야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미국에 관련된 건데요. 아, 오늘은 또 그런 주제군요. 시리즈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어지네요.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제 발표였고 오늘 이제 후속 보도로 나오는 게 다른 국제기구도 탈퇴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계속 인정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그런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게 결정할 때는 우리가 빠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네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하지 마 우리 분명히 경고했어 라는 그런 기사 나와 있는 거예요.
전 좀 놀랬거든요. 아, 국제기구라는 거에 돈 주면 미국의 의견이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줬구나. 그러니까 의견이 먹히지 않으면 돈을 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미국이구나. 국제기구가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이게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인권이라든지 약자를 보호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사회에 기부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트럼프를 욕해야죠. 다 그렇게 해줘 봐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나는 트럼프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으로서 마인드는 10원어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양아치죠. 그거를 좋은 말로 표현했을 때 장사꾼 이렇게 표현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갖는 위치 원톱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뭐 등등등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 일으키고 전쟁하는 건 사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국제기구에다가 자기들이 대는 돈이 아까워. 아까 말하는 딱 그런 이유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뺄게. 그렇게 되면요. 미국 죽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G20을 가거나 어디 무슨 행사장 같은 데 가면 갈 때마다 막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래요. 메르켈하고도 막 티격태격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면 미국이 자기들이 왕따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자기네 지지를 떠받치고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더 강해진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서열 1위야. 근데 서열 2등, 3위 또는 뭐 막 12, 22 그런 나라들이 같이 따르면서 그 위치가 공고해지는 거거든. 근데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과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딱 하나 정도라고 봐요. 중국은 빼고요. 그거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르고 국제사회 위치에서 EU 그 강대국들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가 EU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나 트럼프가 하는 짓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 와스프 같은 어떤 전통적인 지배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그게 흔히 말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거예요. 미국도 전 세계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개념을 갖고 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이란 말이 있잖아. 우리가 뭐 북한이 핵 만드는 게 좋아서 인도적 지원합니까? 사람이 죽지는 말아야겠기 때문에 먹고 사는 식량이라도 보내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그게 꼭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네스코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환경 관련한 협약들도 막 탈퇴하겠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익이 너무 안 돼. 우리 맨날 돈만 대주고 돈 주고 몸 버리고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구에 있어서의 경찰 국가로서 원톱 국가로서 자기들은 당장 이득은 없지만 내야 될 돈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손해보는 짓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형적인 장사꾼 속된 말로 양아치 속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국한테는 트럼프나 그런 식의 어떤 결정들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원톱이라고 해도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나쁜 이미지를 찍히는 것 그 자체가 뭐겠어요.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미지가 저하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 또는 뭐 정상들 간에 어떤 왕따 당하고 이러면 결국 미국 국익이 또 손해납니다.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하는지 전 이해가 솔직히 안 되죠. 바라는 노림수는 분명히 있어요. 한국과 FTA 재협상하는 것도 막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들이대서 지금 땡깡 부린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재협상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계속 이렇게 윽박질러서 재협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꼭 그렇게 또 트럼프 말처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임기 이제 3년 남았. 아직 좀 있네요. 네. 이게 제 전 애인이 전 애인? 전에 사귀던 애인이 유네스코로 파견 갔잖아요. 아하. 그게 이제 미국이 유네스코에 돈을 안 대니까 유네스코 회원국들 중에서 이제 사람을 무료로 파견 보내주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인재들을 유네스코에 파견을 의무적으로 해야 됐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미국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전 헤어졌으니까. 이게 나비 효과네.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상한 거다라고 직시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그 정치에도 기사를 보면은 왜 무조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게 정부가 뭔데?
그러면은 되게 그 불특정 다수에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정권 지금 어느 정도 초기긴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다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잘못하고 있던 것들을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이제 몰아가는 식으로 여론에서 이런 정부라고 하는 이런 모호한 단어를 써가면서 좀 음해하는 기사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보충하자면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서 미국이 당장 탈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년 12월 달인가로 알고 있는데 유네스코 운영에 관련된 분담금을 냈던 순위 1위가 미국이었고요. 2위가 일본이고 3위가 중국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주주가 빠지는 상황이잖아. 해서로 말하면. 그럼 제1대 주주가 일본이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묘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네스코가 왜 우리나라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 일제 때랑 연관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나 저거 못해. 우리 일본 욕하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불편해지는 구석인데 아무튼 트럼프 정말.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트럼프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비난이 그 사람한테 가야 되지 미국 전체가 나쁜 사람들은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미국 국민들 중에서 이제 그 사회 봉사라든지 국제적인 기여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불특정 다수 안에 있는 그 한 명을 찾아라.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한 시간을 처음엔 10시라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9시 반이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민초다 보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대통령한테 그 보고하는 시간이 30분이 더 걸린 것처럼 발표가 된 거잖아요, 결국. 그 공무원을 죽이고 대통령을 살리는. 그렇게 된 거죠. 사실 대통령이 보고받고 나서 처음으로 지시를 내리는 데까지 시간을 15분으로 줄이기 위해서 10시라고 발표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보고를 준비한 우리 제나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준비한 시간이 30분이 더 걸린 걸로 어떻게 보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불특정 다수 속에 그 특정 한 명, 그 사람을 찾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가 이 공무원들 사이로 숨은 것 같고 자신의 책임, 자신의 어떤 아무것도 안 함을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정부, 뭐 재난 컨트롤 타워 이런 식으로 실체 없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로 그 책임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도 모호한 그 개념을 딱 들이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할 데가 없어요. 어디 손가락질 할 데도 그러니까 없어요. 정부가 잘못했어. 그럼 정부 어떻게 해야 돼? 때려부셔?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약간 포인트를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민원이라도 넣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뭔데요? 왜 10시라고 했을까? 10시 10분이라고 했으면 보고 받고 나서 처치 시하는 시간은 5분으로 줄일 수도 있었던 건데 왜 10시? 양심적으로 5분으로 줄이긴 민망했던 거예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보고가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조작되기 전에 자료를 보면 9시 30분에 관저로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면 대통령은 집무실에 출근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9시 반에 관저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보고 자체를 안 했을 가능성. 근데 나중에 국회나 야당이나 등등에 있어서 그 문제를 삼으니까 급작스럽게 조작해낸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9시 반이든 10시든 조작했을 가능성. 사실은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출근해서 자기 집무실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죠. 관저가 집무실이 해당되느냐. 그쪽에서는 관저 집무실에서 뭐 일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죠. 청와대 전체로 보면 잘못한 거죠. 9시 반이든 10시든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수많은 승객들이 그렇게 수장되게 하는 거를 한 건 잘못된 건데 그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박근혜 씨는 보고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통령 지만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일단 내가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를 탄핵하시오 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한 누군가의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공무원은
아씨 졸라 억울하네. 9시 반에 했는데 왜 우리 청와대에서 10시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고가 없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아는데요. 나중에 가을에 있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부랴부랴 만들어낸 보고 답변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정들이. 근데 거기에 대부분 그 당시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이상하게 서면 보고밖에 없냐? 대면 보고가 한 건도 없고 서면 아니면 유선 보고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급조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청와대에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박근혜에게 아예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오후 시간이 넘어가면서 이게 큰일 났네 하고 나서 그때서야 박근혜에게 뭔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7시간 또는 7시간 반 표현하는데 5시 넘어서 5시 15분경 정도에 종대본에 나타나는 시간까지가 7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에게 이야기가 전달된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4시 이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변경하는 거는 자기들이 인지하고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국가 컨트롤 타워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것도 조작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사고가 나서 알아서 해결하겠지요. 그냥 청와대 전체가 시점적으로 보면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이 아, 저 사고 나면 빨리 저 구해야겠는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들은 뭐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영상 보고하라고 막 현장에 있는 1, 2, 3정에 막 연락했다 그랬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랄까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9시 반 10시 이 논란에 있어서는 이거 자체를 조작했다는 것도 정말 비열한 거지만 속내로 들어가 보면 박근혜 씨에게 실제로 보고된 거는 아마 오후 한 서너 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팅팅 부어 있고 뭐 자다 나왔냐 시술 받다 나왔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네, 세월호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말 상처에 계속 막 약 들이붓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이런 거 하나 발견될 때마다 이제 저는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활동가분들, 세월호 활동가분들이랑 SNS로 많이 묶여 있는데 타임라인이 아주 난리가 나요. 애들 사진 다 올라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전처럼 슬픔으로만 두지 않고 이제는 이번에 보니까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 인사하는 퍼포먼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촛불 집회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훈령이라는 걸 조작했잖아요.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조작했는데 그것을 대검에다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고 이제 이런 박자들이 맞아서 돌아가면 다시 진상 규명이 한 걸음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 네. 10월 28일이 촛불 1주년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앵콜로. 시간 빠르다. 네. 그렇구나. 이렇게 다시 모이는 이벤트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적폐청산하는데 뭔가 힘을 모으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관련된 또 안산의 행사가 있죠. 숟가락 다 얹고. 좋아요. 안산에서 세월호 특별 전시관 제가 준비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20날부터 22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네, 안산에서 마을 공동체들이 다 모이는 날인데 특히 19일 날이 세월호 집중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이 안산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코스를 안내를 해주시기도 할 거예요. 기억저장소, 단원고. 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보시고 그리고 4시부터는 활동가들 모여가지고 아니면 시민들도 참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동체, 안산은 사실 참사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많이 훼손됐어요. 사람들이 나눠지고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웃들이랑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녁 때 6시부터는 기억과 약속의 밤이라고 해서 이제 촛불을 또 같이 들고 그동안 우리가 서로한테 느꼈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세월호 전시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념물품 같은 거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어요. 시민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창작물들이 있었다. 근데 물론 다 모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모을 수 있는 만큼 조금만 공간 되는 만큼만 모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안산에서 참사가 터진 당일부터 67일 동안 매일매일 안산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날은 단원고 정문에서 모였고요. 둘째 날부터 뭐 계속 이제 여기저기 자리로 옮기면서 촛불이 계속 됐는데 그때 안산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들은 가족들을 막 무료로 실어서 날라주시고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막 팽목에 가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남겨진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옆집에서 그거를 반찬을 해다 주시고 빨래 해다 주시고 그런 기록을 모았습니다. 네. 10월 18일부터 20날까지고요. 19일 그중에 가운데 날 그날이 목요일. 메인인 거군요. 네, 19일 날이 세월호 집중입니다. 네,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몇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날씨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옷차림을 달라지게 만드는 순간 아닌가 싶은데요. 드디어 옷장 정리할 때가 왔네요. 이럴 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자갈자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요. 그러려면 공직을 1년 6개월 먼저 내놓고 니들이 하든가 또는 그렇게 공정성에 준하는 방식까지 끌어내려서 또는 끌어올려서 공정성을 확보해준다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다른 정당들도 좀 배워서 정치 문화를 좀 혁신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게 트렌드를 리드하는 것은 그렇지. 마치 새날 같은 거예요. 그렇지. 팟캐스트의 트렌드를 리드해 왔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에피소드를 내는 방식이면 모든 것 다 그렇죠. 인정하죠. 심지어는 우리는 광고도 가서 만들어버려. 근데 그게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깔때기를 얹어보니까 되게 막 창피하네. 아니 계속해. 그렇죠, 해줄게.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낙곰수가 어떤 흥행의 붐을 일으켰지만 트렌드를 끌어가는 건 새날이었다. 그렇지. 죽여주십시오. 내려. 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당 트렌드를 리드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지지율은 뭐겠어요? 지지율이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나는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거거든요. 조금 못해도 여당이 잘해야지. 이것이 지지율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건데 50%가 넘어가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학적으로는 전석 석권입니다. 맞아요. 예. 50%가 넘어가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들이 좋아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다 이기는 거야. 물론 지지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안 나와요. 우리 맞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홍준표가 말하는 샤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거. 박근혜 탄핵에 가장 엄중하던 그 시기에 보궐선거가 하나 있었는데 TK 쪽에 선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보면 가장 깜짝 놀랐던 이건 욕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성주분들 우리가 그렇게 공을 쏟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좀 많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딱 고만고만한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지역의 현실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림 중에 하나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세가 비슷해지면서 서로 나눠먹게 하고 이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면 과반이 안 되더라도 30-40%대 지지율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공학적 접근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구한테 저는 희망을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김부겸이 지난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장 나가서 40%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총선에서 당선돼 버렸어요. 그러면 김부겸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실제로 된다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 먹긴 힘들지라도 지역에 내려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있었는데 옛날 어렸을 때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 지자체장이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면은 그냥 남의 이야기 같고 이 지역의 지자체장이 누구지 하면 우리 쪽 정당 사람이라 그러면 왠지 좀 믿음이 가는 정말 어린애 같은 유치한 생각들을 좀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정치적 영토.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해도 우리 쪽 사람 지자장이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 맞아요. 네. 근데 저쪽이 하면 쇼하고 있네잖아. 저쪽이 하면 저 안에서 뭘 얼마나 띵겨 먹으려고 저러지?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인천, 서울, 경기만 갖고 평가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잡놈들이 모여있는 지역만 저는 하자. 한 곳으로 몰아주는 데는 좀 빼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갖고만 얘기하자. 다른 얘기 하지 말자. 이거 다 뻔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집착을 하냐면요. 아까 성주 얘기도 했지만 이게 지역에서 스킨십 존나 오래 한 놈이 당선돼요. 지방선거는. 무슨 소리예요. 근데 광역은 이제 빼더라도 광주에서 후보 하나 잘못 내면 떨어져요. 대구, 부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변수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뭐 사다리 타듯이 막 이것이 뭐 정권 전체의 심판이다 이따구로 개 같은 소리 저는 싫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인천, 경기, 서울까지만 평가하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게 여세를 몰아가는 과정, 기세 싸움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그 데미지보다요. 정반대로 이쪽에서 PK에서 부산 경남 대구까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저쪽이 받는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요. 동의하고요. 당이 거의 쪼개질 정도의 분위기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바로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정치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선거라는 게 영토 확장이거든. 파란색, 빨간색 이 영토를 잡아먹는 과정이에요. 동의하고. 그래야 그게 어떤 세감 올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개혁에 힘도 되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저는 그 TK, PK에서 총 5석이거든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게 광역 5석 중에 3개 정도 가져오면 이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아니 저는 대구 하나만 먹으면 혁명이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을 시민의원 때 다녀보잖아요. 근데 정말 현실은요. 경북 지역에 후보를 못 내요. 이해 가시죠? 광역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7개 시도 광역 단위 갖고만 제가 평가를 한다면 동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경북에 아예 도당이 없어요. 그다음에 후보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후보 발굴하기도 어려워요. 지자체장들은. 이런 판에서 어떻게 평가를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17개만 갖고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렇죠. 그게 가장 맞죠. 그러면 아마 압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2에서 13 정도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는 지방선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 시스템화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부류도 결국에는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이면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제1당이 선도에 가버리면 정치권의 문화는 바뀐다는. 그리고 성공한 모습을 보였을 때 따라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적폐 여러 가지 적폐가 있지만 지역 적폐에도 무시 못하거든요. 중앙에서 막 개혁이네 뭐네 뭔 소리가 나고 막 국정원 이야기 해봐야 지방 내려가면 토호들이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과 연결되어 있는 비리 구조가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토착 비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방선거라는 게 선거를 이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대한 적폐 청산, 개혁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의 리더십이랄까요? 권능이랄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2년 차잖아. 압승을 해버리면 레임덕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3, 4년을 더 버티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가요. 그런 상태로 가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분위기가 다운돼 버리면 이미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 민심 위반 비슷하게 일어나면서 점점 그런 경우 박근혜는요 세월호 사건 일어나는 그해 2014년에 내임덕이 오기 시작했어요. 취임 2년 차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걸 동원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그 지나서 적폐를 청산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믿고 갑시다 진짜. 그리고 지금부터 챙기세요.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그때 작년에도 운동했잖아요. 그쪽에 있는 부모님들 단속하세요. 체크하면서 리스트 만들어서 우리도 블랙리스트. 네, 개인 블랙리스트. 그래서 어머님한테 하루에 한 통화씩 전화하시고 텔레그램 카톡 점검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전향하셨어요. 이제. 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박수 한번. 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지. 실천합시다. 제일 좋은 건 땡깡 부리기예요. 땡깡 부리기. 최고입니다. 농약병 놔두고 이거 이번에 이 사람 안 찍어주면 난 이제 못 살 것 같아. 내 새끼들도 같이 못 살아. 그리고 땡깡 부리기. 그렇지. 맞습니다. 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다른 사람의 노고와 안부를 묻는 말들 오늘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의리적인 인사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한마디고요. 정말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에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느라 애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 우리 새날 청취자분들은 갖고 계시겠죠? KTX 승무원은 안전 담당을 할 수 없지만 안전 업무를 안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자 투쟁하고 있는 저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정감사 2주차 역시 첫날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군 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의혹이 최대 현안입니다. 적폐청산의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야당은 현 정부 안보 정책을 무능이라고 규정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탈원전은 시기상조라는 야당과 공약 이행을 관철하기 위한 여당의 설전이 팽팽할 전망입니다. 상임위별로는 유해 생리대 문제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란도 쟁점입니다. 주후반 적폐청산과 맞불 공방은 또 한 번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를 추진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을 빚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피감기관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공세에 맞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를,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결정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주와 같은 국감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은택, 송성각, 안종범, 정호성, 김종, 그리고 최순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됐거나 끝났지만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이거나 관련 혐의를 받는 만큼 하나의 결론을 내려 선고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차 씨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에 끝나는 등 공범들의 추가 구속 기간마저 만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된 상황에서 이들의 선고가 먼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차 씨에 대한 선고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조만간 끝내겠다고 밝혀 구속 만기가 임박한 피고인들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가 일치된 결론을 강조한 만큼 이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내려진다면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나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다른 1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며 심리의 속도전을 예고한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 1심 재판의 마지막 퍼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7천여 명,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7년 새 2.4배나 급증했습니다.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신규 사업자 비중은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고 그 증가폭도 가장 큽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겐 창업 자체가 쉽지 않은 일, 하물며 안정적인 수익을 발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30세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 창업은 결국 이른바 금수저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실제 30세 미만 청년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2013년 1조 9,2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5천억 원을 넘어 매년 증가세입니다. 또 우리나라 미성년자 사장 236명 중 90%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하는 소매업에서도 최근 청년층의 창업이 늘고 있지만 이 경우엔 폐업률도 25%를 넘어 전체 평균을 웃돕니다. 30세 미만 청년의 부동산 임대업 폐업률이 9%에 불과한 것과는 그 격차가 큽니다.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커진 것은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민주당 개혁에 있어서 첫 삽은 문재인 대표가 뜬 거거든요. 혁신위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완성형은 아니죠. 권리 당원들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단계의 개혁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혁신은 정말 혁신한 게 나온 거예요. 정발이가 아니라 이건 혁신이 물론 혁신이 개념으로 정발이를 만들긴 했지만 총선 때 현역 의원들의 경선을 의무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방법.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혁명적인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그 뭐 전략 공천 이름으로 현역 의원들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공천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누구도 예외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을 잡고 있잖아요. 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선해서 정말 뛰어난 인재가 국회의원이 되라라는 이런 의미고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굳어지면 국민의당에서 들어와서 이길 수 있을까? 경선에서?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100만 당원이 모집이 돼야 되는 거고요. 100만 당원이면 한 지역구에 2,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 2,000명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1,000명만 참여해도 국회의원, 지자체 관련한 모든 출마자들을 자기들이 억석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저도 논란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했어요. 권리당원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이 강한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거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4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그 사람들이랑 친분 관계를 유지해서라도 이 민심을 얻어야죠. 현역 의원도 경선 의무화하자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요. 잘한 현역 위원장 또는 현역 국회의원은 당연히 뽑히겠죠. 근데 그쪽 지역의 당원들의 민심을 못 얻은 사람은 도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줄서기 하고 막 시의원, 구의원들 다 줄서기 한다고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역위원장이 모집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발이가 지금 내놓는 안이 하나 더 있어요. 국민완전경선제,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하죠. 그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네, 교도부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눈이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1일부터 대규모 5개 당에 우리는 이름을 바꿨어요. 완전 시민경선제로 경선인단을 우리가 모집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 1,000만 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해요. 실제로. 각 당별로 다 다릅니다. 중복 선택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겸비되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적어도 현대사에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체계를 채택하는 나라 중 가장 선진적인 당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득권을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권리당원 100만 명하고 이래봐야 이제 각 지역에 한 2,00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완전 시민 경선제가 10,000명이야 지역별로. 그럼 10,000대 2,000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을 2표를 준다 하더라도 완전한 국민 경선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꼴불견도 이제 김진태 같은 애들은 공천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 이게 정착되면. 문제는 이 지역 이 당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아니 이 당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자기 당이 아닌데 당원이 아니에요. 완전 국민 경선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에요. 모집단이거든요. 이 모집단이 일정의 권한을 갖고 당에 개입하면 이거는 100%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예전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완성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영구집권 가능해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들이 사실 문성근의 영향을 받아. 그렇죠. 정당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물이에요. 나는 정치적 욕심은 없지만 정당한 발전시켜보고 싶다.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고 당원이 많아서 그 당원들이 실제로 그 당을 끌어가는 당을 만들고 싶다예요. 간단히 말하면. 근데 그게 방법론적으로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게 만든 것도 문성근 계보인 그렇죠.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이 결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00만 당원이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당원 뭐 전당대회라면 100만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의 모델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만 고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있었던 것 중에 내가 방송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요. 경기도당위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게 어떤 분들은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하는 사람들이 정책 비중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왜 예전에 그 정당들 보면은 대통령 후보급의 당대표 하나 있고 그렇지. 최고위원들 보면
자기 계파에서는 수장 정도 되는 유명한 사람들이 쫙 포진하는 것과 맞아요. 추미애 당대표를 제외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없는 상태의 최고위원회는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좀 힘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걸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 경선을 치르라는 거잖아요. 당연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은 선거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지역에서 내가 도당 위원장이 되는 순간, 시당 위원장이 되는 순간 최고위원으로 당연직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냥 지명해서 되는 최고위원은 아닌데 그렇죠. 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한두 자리 정도만 당대표가 자기 측근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정도의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안철수도 1, 2부 리그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당대표 선거 리그가 있고 하나는 최고위원 선거 리그가 있어서 서로 간에 뽑는 단위가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니니까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 지역 몫의 최고위원은 없애겠다 이런 것이 지금 일단 안으로 나온 거고요. 좋은 안이에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한다. 예전에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엔 1년 전이었거든요. 예. 1년 전도 너무 촉박하다는 거야. 영향력이.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당대표라고 하는 게 그 당의 주류잖아요. 근데 그 당의 주류인 사람이 물러나면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그 사람이 주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력이 좀 세지다 보면 또 공정성 시비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전혀 관계없지만 이건 문재인이 공천한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비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1년 반 전에 하겠다. 이건 또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추후로 하겠다는 건데 발표를 하는 이유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 최고위원을 지역별 도당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최고위원 안 하는 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일단 현역 의원들 모두가 경선으로 총선 때 공천하겠다는 안을 일단 내놨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인 지구당 위원장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불안석일 거라고 보는 게 만약에 내가 지역구 활동은 별로 못했어요. 인지도도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내 지역에 우리 당 현역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 활동하는 것도 모르고 언론에 잘 안 나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어떤 인사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딱 출마하면 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이 받아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에 쌓일 것이다. 근데 최재성 위원장 스타일로 보면 아니 이분은 정말로 승부사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승부사예요. 예. 아싸리하고 그래서 왜 그 동영상 유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최재성 위원장 나이가 김민석 원장보다 아래예요. 근데 아, 그래요? 네, 국회의장급인 정세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막 5선, 6선 되는 분들 모여 있는 중진위에 가고 폭탄 투척하고 오더라고. 저는 이게 이제 왜 안 받을 수밖에 없냐면 제가 받을 수밖에 아니에요.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매스컴을 안 탔다 하더라도요. 구성 의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걸러졌어요. 일부. 거의 한 8, 90% 걸러졌고 나머지 이제 빈둥거리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어디 가나 토플러의 논리에 의하면 있는 거니까 놔두고 어쨌든 받아들일 건데 제가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의 정치 문화를 리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정발이가 내오는 이 안이 공정하게 공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거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유명인 사람들 내려 싹 꽂아버리면 지역에서 한 15년 쌩깐 놈도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